맥이라고 해서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간혹가다 뭐 부모님이나 본인이 입원한 적이 있으면 병원에서 염증 수치 얘기한 적 들은 적 없니? 드라마 보더라도 나올 거야. 뭐 염증 수치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흔히 환자들이 이제 염증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걸 C 리액티브 프로테인 CR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CRP 수치는 단순하게 꼭 GI 쪽에만 스페시픽한 그런 수치는 아니고 전신에 어디든 넌 스페시픽하게 염증 반응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CRP 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 뉴모니아가 있다. 그래도 CRP 수치 확 올라가고 하다못해 뭐 아주 작은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신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CRP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CRP 수치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을 진단할 진단하거나 아니면 질병의 어떤 치료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특이적인 수치는 안 되지만 분명히 참고할 만한 수치는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CRP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지 얼마큼의 수치로 상승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질병의 진행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CRP 수치도 보통은 이제 뭐 0에서 1점대나 1점대 초반이면 정상이고요. 이제 뭐 2점, 3점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질병이 중증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막 10점 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러면은 물론 염증 반응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는 하는데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CRP 수치를 가지고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항상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게 CRP 수치가 5라고 해서 옆에 사람이 CRP 수치가 15인 사람에 비해서 염증 반응이 더 적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CRP 수치 뭐 컷오프가 뭐 2 이상이다, 뭐 5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단순하게 CRP 수치가 얼마 이상이다라고 해서 그 환자가 질병이 굉장히 염증 반응이 많이 진행이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얼마 괜찮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의 주의는 필요하지만 분명히 CRP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염증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환자에서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암 환자도 그렇고요. 이러한 면역 질환도 그렇고 환자들은 왜 치료를 할까? 완치가 되고 싶어서 치료를 하는 거죠. 특히나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 환자들이 이제 뭐 완치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하는데 크리티컬하게 근데 암 환자들이 완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암세포가 완치가 된다라는 것은 암세포가 100%내 몸에서 다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내 전신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암세포가 100%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든 거죠. 결국에 우리가 흔히 환자들이 얘기하는 완치가 됐다라는 부분은 현재 과학기술에서 디텍트할 수 있는 그 수준 이하로 지금 암세포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내 몸에 100%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직까지 디텍트 되지 않는다라는 수준을 5% 미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완치라는 말은 100%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환자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관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미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관해가 왔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과학기술로 디텍트할 수 있는 그 수준 미만으로 질병이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 환자에서도 치료 목표는 관해를 도달하게 하는 걸 치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해가 왔다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 관해가 왔다라는 것은 현재 디텍트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부분 관해가 왔다라는 것은 처음보다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보이는 상태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럼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죠. 설사를 안 하고 혈액 수치가 뭐 어느 정도 정상이 되고
한다라고 해서 이 환자가 100% 그럼 질병이 전혀 염증 반응이 내 몸 전체 그 장에서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해를 유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해가 유도되는 그 기준은 하루에 변을 보는 횟수가 3회 미만이면서 블리딩, 눈에 보이는 피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이 변을 보러 갈 때 즉각적으로 막 뛰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긴박감이 없는 경우를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가하는 항목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CDAI 점수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DAI 점수를 칼큘레이션을 해서 그 점수가 높으면은 점점점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낮으면은 이제 관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관해가 오는 기준은 150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케이스 보면은 아마 크론병 케이스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CDAI 점수를 한번 칼큘레이션을 해보시고요. 보면은 설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인데, 그 설사를 하루에 하는 횟수가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설사를 몇 번 했나 그 횟수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지난 일주일 동안 설사를 20번 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중치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점수가 얼마가 되는 거니? 4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복통도 어느 정도인지를 지난 일주일 거 합쳐가지고 이제 가중치 곱하게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사제를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이제 배에 여러 가지 종괴가 있는지, 그리고 빈혈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살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체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스탠다드 리미트, 보통 이제 내 키의 평균 체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떨어졌는지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점수가 150점 미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 질환은 이제 가장 검사를 하기 좋은 건 내시경이죠. 그래서 내시경 워낙 요새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내시경으로 다 검사를 하고, 깨끗한 장점막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이 IBD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염증 소견이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환자에서의 치료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관해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제든 이러한 면역 질환은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을 예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약물 치료가 안 될 때 하는 요법이고요. 물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해를 유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크론병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얼서티브 콜라이티스보다 크론병이 좀 더 질병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스테로이드로 불을 일단 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경증이 아닌 이상은 이제 불을 일단은 꺼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부터 이러한 TNF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정도로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약을 사용을 해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조절되지 않으면은 그럴 때 가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조절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치료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이 마일드한지 모더레이트한지 시비어한지 아니면 전격성이라는 것은 확 지금 장난 아니게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경증이고 마일드하면은 질병 자체가 아직 항문하고 직장 부위에 굉장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굳이 전신약을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에네마가 관장약이고 서포지토리가 자제지, 그래서 이와 같은 관장약이나 자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이 경증이더라도, 혹은 이제 좀 더 진행을 해서 중등증이면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염증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 있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자제나 어떤 관장약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경구용 약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어떤 이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질병이 굉장히 어떤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이 있어. 어떤 약이니, 희진아?
여기 보고 어떤 약 같아? 우리가 뭐 당뇨는 metformin, 뭐 얼서는 PPI 있듯이 UC 하면 어떤 약을 쓰는 것 같아? 최지연? 어떤 약을 쓰는 것 같아? 메살라진이 굉장히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살라민 또는 메살라진 다 같은 말인데 왠지 이런 IBD에서는 이 메살라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듯이 우리가 질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메살라진을 사용해도 굉장히 질병이 잘 조절이 되는 약이고요. 이 메살라진으로 치료를 해서 관해가 온다라는 것은 질병이 충분히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러한 면역 질환자들은 그러면 질병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관해가 왔어 하고 약을 딱 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다시 재발을 확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지요법을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해가 오게 되면은 근데 관해를 유도할 때만큼 질병이 막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치료할 만큼의 용량으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량을 줄여가지고 약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메살라민만 가지고 충분히 이제 질병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질병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메살라진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어떤 약을 일단은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약은 뭐라고 했니? 면역 질환에서는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테로이드에는 성분이 어떤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 재혁아? 최재혁? 최재혁? 어, 스테로이드 성분 어떤 게 있어? 최치훈? 어떤 게 있니? 덱사메타손 있고 또? 프레드니솔론 있고 또? 그게 이제 스테로 콜티손인데 우리나라 콜티솔 하이드로콜티손이 있어요. 그리고 프레드니솔론의 짝꿍이 메칠프레드니솔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들이 보통 우리가 물론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이거보다 더 많아. 그리고 호흡기계에 쓰는 외에 천식이나 COPD 있을 때 쓰는 스테로이드도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먹는 약하고 주사약, 즉 전신작용하는 약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우리나라에 현재 하이드로콜티손하고 PD, 프레드니솔론하고 메칠PD하고 그리고 덱사메타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부데소나이드는 원래 그 천식 환자들이 쓰는 흡입기 스테로이드나 또는 우리 왜 알레르기 비염 있을 때 코에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부데소나이드 경구제가 없어요. 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속 부데소나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데소나이드가 그래도 스테로이드 중에 전신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스테로이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그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는 이와 같이 프레드니솔론하고 메칠피디하고 하이드로콜티손하고 덱사가 있을 텐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스테로이드에는 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센 놈은 누구일까? 홍재야. 조홍재? 어, 덱사가 가장 세. 그럼 가장 약한 놈이 누구일까? 홍재야. 어? 하이드로콜티손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보통 하이드로콜티손이 1이라고 한다면 덱사의 강도는 그거보다 32배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드로콜티손 32mg 쓰는 거랑 덱사메타손 1mg 쓰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그거보다 하이드로콜티손보다 4배 센 놈이 있는데 그게 프레드니솔론이고요. 하이드로콜티손보다 5배 센 놈이 메칠프레드니솔론이에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학 책에 스테로이드 포턴시 테이블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덱사메타손은 굉장히 세다라는 것은 효과도 빠르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덱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지금 당장 곧 넘어갈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암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을 하지 일반적으로 면역 질환자들한테 덱사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프레드니솔론하고 메칠프레드니솔론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런데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메칠피디는 먹는 약하고 IV 제제 둘 다 있는데 보통 거의 메칠피디는 IV 제제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병이 굉장히 어떤 가장 심각한 굉장히 전격성인 단계로 와서는 우리가 약을 어떤 약을 사용을 하니?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메칠피디나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드로코르티손보다 메칠피디가 5배 힘이 세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보면은 이 메칠피디 용량은 데일리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용량인 거고 하이드로코르티손 100mg 하루에 3-4번 복용을 하게 되면은 300에서 400 복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면 한 5배 정도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량을 보통 이제 메칠피디를 기준으로 해서 프레드니솔론을 기준으로 해서 몇 미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굉장히 심각할 때에는 반드시 이 스테로이드만 써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는 4가지인데 덱사는 일단 빼고 그럼 그 3가지 중에 주사약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2가지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질병이 아주 심각할 때에는 처음에는 불을 주사약으로 꺼트려야 되겠지. 그래서 주사약으로 꺼트리고 어느 정도 불이 꺼지면은 그 환자한테 계속 주사약을 투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 꺼트린 다음에는 이제 경구용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근데 얘든 다 스테로이드야. 그러면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해를 유도할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롱텀으로는 사용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질병이 안정화가 돼서 관해가 오고 난 다음에는 약을 이와 같이 스테로이드가 아닌 다른 그러면서도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이오프린계 약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TNF 알파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끊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스테로이드는 확 끊을 수는 없죠. 끊을 때에도 서서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서서히 끊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약제로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막 이렇게 들이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게 반응이 없는 거니까 다른 약제를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약 중에 굉장히 면역 반응을 확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제가 우리가 이식 환자들이 사용을 하는 면역 억제제예요.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을 하는 거고 사이클로스포린이 어떤 계열의 약이라고 얘기하니? 희경아, 정희경? 사이클로스포린은 어떤 계열이야? 타크로리무스죠. 그치? 이 둘 다 뭐라고 얘기를 해? 칼시니딘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해서 그치 얘들아? 찾아봐 있어. 칼시니딘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해서 암 환자들이 아니 이식 환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면역 억제제인데 근데 타크로리무스는 사이클로스포린은 되게 오래된 약이고요. 타크로리무스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이 타크로리무스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약이어서 데이터가 사이클로스포린만큼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식 환자한테는 타크로리무스 되게 많이 쓰는데 IBD 환자에서는 타크로리무스는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만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TNF 알파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결국에는 반응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질병의 상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주사약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프레드니솔론으로 경구약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만약에 경구약 써서
잘 조절이 되면은 이제 서서히 경구약 끊어가면서 이와 같이 다른 부테스나이드 우리나라에 없고 이와 같이 아자시오프린이나 뭐 그런 식스월캅토프린과 같은 약제로 바꿔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와 같이 경구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러한 결국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TNF 알파 억제제를 사용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타겟티드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질병을 치료해 가는 것이고, 반면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크론병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뭐 아주 드물게 질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초기에 이와 같이 설파살라진이나 또는 이제 메살라진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거의 전신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와 같이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만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에 추가해서 이러한 TNF 억제제나 또는 이와 같이 그런 경구용 면역 억제제들을 추가로 함께 사용을 해서 이제 질병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게 되면은 그때 그렇다고 반응이 없다고 해서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더 높이거나 계속 이제 주구장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 스테로이드는 끊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써봤던 다른 약들을 계속 써보면서 반응을 이제 지켜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굉장히 중증일 때에는 하이드로코르티손만 쓴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이드로코르티손이나 메치피디와 같은 IV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지켜보면서 이제 약제 유지 여부나 정말 심각할 때에는 이제 이러한 수술 치료를 관여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급한 불을 꺼트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얼서티브 콜라이티스든 크론병이든 지금 이 병이 트리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장내 세균이 공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런 항생제를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장내 세균은 혐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혐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환 균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항생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메트로니다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장내 세균 중에 대표적인 게 C. 디피실 균이잖아요. 이 C. 디피실 균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게 메트로니다졸이었어요. 내가 방금 예전이라고 얘기했지. 예전이라고 해봤자 한 2,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1차 약으로 레코멘드 했던 약이 메토니다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메토니다졸은 권고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C. 디피실 균이 있는 환자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병원에 보면은 막 암 환자들이 항생제 투약받고 설사 주룩주룩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환자들한테 메토트렉세이트를 계속 복용을 했더니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요새는 더 이상 메토니다졸을 레코멘드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반코마이신이라는 약을 1차 약으로 레코멘드 하지만 아직 IBD에서는 이제 1차 약제로 여전히 메토니다졸을 사용을 하고 있고, 메토니다졸에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나 이거를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약이 퀴놀론계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위에는 얼서티브 콜라이티스에 대한 치료제고 밑에는 크론병에 대한 치료제예요. 근데 UC하고 크론병하고 거의 쓰는 약이 비슷해요. 뭐 설파살라진이나 메살라진,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속 못 쓰니까 스테로이드 용량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오프린계 항암제들을 사용을 하거나 이제 사용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일단 TNF 억제제나 잭 이니비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딱 한 가지 약물이 UC에만 쓰는 약이 있고 한 가지 약물이 크론병에만 쓰는 약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래? 현정, 이면정? 어떤 약이 그런 것 같아? 크론병, 얼서티브 콜라이티스면 쓰는 약이 무슨 약 같아? 매직 아이돌 해봐. 그치. 사이클로스포린이 얼서티브 콜라이티스에서만 쓰는 약이고 크론병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크론병에만 쓰는 약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매지가이를 잘 해보면 나올 텐데 메토트렉세이트가 위에 얼서티브 콜라이티스에서는 안 쓰고 크론병에만 사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은 아쉽게도 나머지 질환에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런 UC나 크론병 단독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약제들을 이제 서로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보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는 알고리즘을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비약물요법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먹는 거예요. 그죠? 잘 먹는 거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IBD 환자는 거의 대부분 영양분 섭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 의 공급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환자가 버틸 수 있으면 먹는 영양 그 제가 있어요. 보면은 요새 워낙에 그 브랜드가 많기는 한데 뭐 뉴트리케어 같이 이렇게 환자들을 위한 뭐 캔이나 팩에 들어있는 그 뭐야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보면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찾아봐봐. 그것도 공부해야 되니까 보면은 뉴트리케어 같은 경우 뭐 브랜드 많아. 그거 외에도 뭐 기억도 안 나네. 브랜드 되게 많은데 뉴트리케어 같은 경우에도 뭐 뉴케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을 위한 유케어가 있고 또 간이 나쁜 사람을 위한 유케어가 있고 당뇨 환자를 위한 유케어가 있고 암 환자를 위한 유케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와 같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부족한 무기질과 부족한 바이타민, 부족한 여러 가지 그런 영양분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숙제까지 낼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 한번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과제로 한번 발표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거 나중에 약사한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어떤 식의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환자가 먹을 수 있으면 정맥 IV로 라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약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양제들이 이러한 뉴트리션들이 계속 투여를 받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망가지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TPN을 오랫동안 투여받는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글루코스를 계속 투여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러한 IV로의 TPN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대한 E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경장 영양 공급으로 먼저 투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먹어도 워낙 장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장에서 전혀 흡수가 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PN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TP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N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서플리먼터리로 이렇게 장이 나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함께 공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요법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약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많이 보였던 게 지금 설파살라진하고 메살라진이 자꾸 보였잖아요. 그러한 계열의 약들을 아미노 살리실릭 엑시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약이 이와 같이 그런 IBD 환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걸로 잘 조절이 될 수 없는 그런 중풍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로 일단 불을 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불은 끄지만 계속 유지요법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결국에 유지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약들이 사이오프린계 약들이라던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크론병 환자에서는 MTX 그리고 또 그런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환자에서는 칼슘 이니비터도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는 약이 5-아미노 살리실릭 엑시드고요. 이거는 메살라진 또는 메살라민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미국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세타미노펜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프랑스 여행 가서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아세타미노펜 찾으면 아마 못 찾을 거야. 그래서 어떤 성분을 찾아야 되는지는 어떤 성분을 찾아야 되니? 파라세타몰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성분이 달라요. 성분 이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유럽이고 어디가 미국인지 나도 까먹었는데 메살라진하고 메살라민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 아미노 살리실릭 엑시드인 메살라진하고 메살라민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질병이 심각하지 않은 IBD 환자에서 UC 환자에서는 이러한 환자에 써봤을 때 치료 효과가 거의 70% 가까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크론병 환자에서도 질병이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50에서 60%의 어떤 그런 증상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치료 성과도 좋으면서 스테로이드만큼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약성도 굉장히 우수한 약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 같은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유지요법으로 못 쓰잖아요. 근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요법으로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유지요법으로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파살라진하고 메살라진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엄마 약하고 아기 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 모이어틴은 설파살라진인데 이 설파살라진은 체내에서 장에서 이와 같이 설파피리딘하고 메살라진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장에서 이와 같이 그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메살라진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설파피리딘이라는 이 물질은 각종 부작용을 엄청나게 많이 야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실제로 유통이 되는 약은 설파살라진도 있고 메살라진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한테 설파살라진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는 메살라진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설파살라진을 유통을 안 시키면 되잖아. 메살라진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에서는 메살라진이 상당히 잘 작용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organ에서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메살라진이 작용을 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파살라진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anyway 설파살라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설파피리딘이라는 이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이 가장 심각한 독성이 골수 억제 독성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영어가 익숙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지. 스럼보는 보통 이제 혈소판을 얘기를 하는 용어죠. 사이토는 뭐니? 세포지. 페니아는 뭐가 부족한 거를 얘기해. 그래서 스럼보사이토페니아는 혈소판 감소증이죠. 쉽게 얘기하면 림포사이토페니아는 림프가 부족한 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혈소판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스럼보사이토 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보고서는 그걸 막 굳이 뭐 한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분위기 파악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림포 그래서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골수 억제 특히나 이제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간독성과 신독성 그리고 혈구 수치를 줄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줄여가지고 이와 같이 빈혈도 많이 야기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설파살라진을 복용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해서 혈액 수치 잘 유지되고 있는지 간하고 신장은 멀쩡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러한 환자에서 이러한 설파피리딘이 가지고 있는 약을 복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메살라진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메살라진은 그러한 부작용은 가지지 않고 보통 이제 헤데이크 그리고 이제 뭐 GI 쪽에 약간 부담감 이런 정도의 부작용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메살라진 먹는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메살라진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살라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좌약도 있고 관장액도 있어서 질병의 부위가 어디였냐? 그림이 없네. 항문 근처에만 이렇게 있을 때는 굳이 전신작용하는 약을 쓸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이 질병이 항문 근처이나 직장 쪽에만 이렇게 제한이 됐을 때에는 좌제나 이러한 관장액 써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자제나 관장액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질병이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그때에는 이제 전신으로 작용을 하는 약제를 사용을 해서 질병을 매니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살라진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의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약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메살라진은 크게 두 가지 먹는 약이 있는데 아사콜 DR이라는 약이 하나 있고 펜타사라는 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의 범위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발살라자이드라고 메살라진하고 구조는 다른데 유사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성분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콜라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약이 이제 전신작용 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분이 같으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약 같은 성분이랑 제형이 같으면 근데 이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약 자체가 도달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콜라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병변이 이와 같이 대장에만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장 잘 커버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콜라젤 같은 경우에는 발살라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병변이 이와 같이 그러한 대장까지만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메살라진 같은 경우에는 대장을 넘어서서 소장까지 질병이 침범을 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펜타사는 소장 전체를 침범했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아사콜이 이제 유일하게 소장의 일부만 침범을 했을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펜타사를 먹었던 사람이 아사콜로 바꾸고 또 콜라젤로 바꾼다라는 것은 질병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약의 어떤 포뮬레이션에 따라서 약이 작용하는 범위가 다른 대표적인 이러한 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복약 지도를 하고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약이 스테로이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V 제제 요 두 가지 하고 PO 제제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의 부데소나이드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엔토코트라는 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런 약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VD가 조금 더 중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떤 관해를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 다 나타나는 약이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롱텀으로 사용을 하는 이러한 관해 유지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만 뭐 감염증도 일으키고 GI도 그런 얼서를 야기하는 약이라고 얘기했고 뿐만 아니라 혈압 높이고 혈당 높이고 고지혈증 높이고 뭐 관절도 약하게 하고 피부에 래시도 일으키고 그리고 CNS적으로는 우리가 약이 뭐 여러 가지 약, 환각이랑 환청 뭐 이런 것도 일으키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초반에 복용하는 환자들이 그 살찌게 해요. 그 스테로이드 먹는 사람들이 약을 중간에 스스로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 먹고 자꾸 몸이 붓고 살이 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작용이 환자들이 약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스테로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시작하면 끊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끊는 거는 반드시 서서히 테이퍼링 하면서 끊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약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CNS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느끼는 CNS 부작용은 졸리거나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초반에 환자들이 먹으면서 불편해하는 게 살이 찌고 잠을 잘 못 자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질환자들은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롱텀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이고 잠을 못 자니까 결국에 환자들이 우울증 생기고 환각이랑 환시 보고 하는 식의 어떤 나중에 사이코시스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부작용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토피컬로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관장약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질병의 병변이 굉장히 어떤 국소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 토피컬 제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엔토코트 관장액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부데소나이드 관장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장액하고 약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사용하기 전에 약을 액 안에 넣어서 흔들어서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이다라고 이제 복약 지도가 필요한 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테로이드는 주구장창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되면서 되게 롱텀으로 유지요법으로 사용이 필요한 약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약제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약이 사이오프린계 약제예요. 사이오프린계 약제도 아자시오프린하고 식스멀캅토프린이 있는데 둘이는 엄마약하고 애기약이에요. 그래서 배웠겠지만 아자시오프린이 대사가 되면 식스멀캅토프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같은 약이고요. 그렇지만 부작용에서 아까 살파피리딘하고 메살라진만큼의 차이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아자시오프린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식스멀캅토프린을 쓰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반대는 안 되겠지. 그렇지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둘 다 항암제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쓰는 약이고요. 근데 그걸 용량을 확 줄여서 쓰면은 이제 이와 같이 면역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약이어서 결국 계속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항암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항암제가 가지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골수 억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롱텀으로 사용을 할 때는 골수 억제라던가 간독성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IBD 환자에서 특히나 이런 각종 면역 질환 환자에서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약제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페어링 이펙트가 뭐냐면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이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비슷하게 나타내면서 스테로이드의 이제 그런 용을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이렇게 좋은 약을 처음부터 안 쓰는 이유는 얘가 온셋이 되게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막 증상이 막 생기는데 부작용 때문에 이 약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해를 유도할 때는 스테로이드나 메살라진으로 하는 것이고, 관해를 이제 유지할 때는 스테로이드 줄이면서 이제 이러한 어 뭐야 약을 아자티오프린이나 식스멀캅토프린은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TX도 똑같아요. MTX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론병에만 쓰는 약이라고 했는데, 얘도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사용을 하는 약인데, MTX도 원래는 항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간독성이나 골수억제 같은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MTX는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성과 같은 많은 면역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근데 항암제로 쓸 때는 우리가 이 약을 매일매일 주사약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런 IV로, 근데 이와 같이 면역 질환에 사용을 할 때에는 경구약이든 이제 굳이 이때는 IV로, 환자들이 IBD 환자는 못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사약으로 이렇게 IM으로 근육 주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MTX가 이러한 면역 질환에 사용을 할 때는 주 1회 요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약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환자한테 약을 정제로 주게 되면은, 특히나 먹는 약으로, 그럼 환자가 보통은 이제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작용이 확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건선이든 또는 이러한 IBD든 이러한 면역 질환은 MTX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주 1회, 간혹가다 주 2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주 1회 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칼시뉴린 이니비터부터는 다음 시간에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자. 아까 사이클로스포린 다 얘기했고 얼서티브 콜라이티스 효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면역 억제 효과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죽을 수도 있듯이 이렇게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게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죠. 그래서 CMV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모든 환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이클로스포린을 롱텀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간사이클로비어를 함께 복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항생제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바이오로직